중마고우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었다. 그 엄마가 그를 놀리며 말했다. 너랑 자자 해외 교환 가면 절대 애부터 만들지 마라.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물었다. 이 호주가 지금 그렇게 위험해? 묻고 나서 식탁에 세 사람이 모두 멍해졌다. 그래도 지즈페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나랑 예자 진짜 사귀는 거 아니야. 그 엄마는 미친 듯이 나에게 눈짓을 보냈다. 나는 뜻을 알아채고 그를 타일렀다. 너희 둘 꽤 잘 어울리는데 한번 만나보지 그래? 이번에는 지즈페이가 완전히 얼굴이 새까매졌다. 방문을 닫고 지즈페이는 나를 벽에 밀어붙이고 벌주듯 내 입술을 깨물었다. 꽤 잘 어울린다는 게 무슨 뜻이야? 겨우 숨을 돌리고 나는 촉촉한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정말 잘 어울리잖아. 작년에 너랑 예자 칭다정보과학원에 아쉬운 CP로 높은 표를 받고 뽑혔잖아. 그때 고백 게시판에서 뭐라고 했더라. 한 사람은 예 교수의 자랑스러운 제작, 한 사람은 예 교수가 가장 아끼는 딸. 두 사람은 학부 때 공동 명의로 논문을 발표했고 업계 최고 학회에 파격적으로 실렸다. 말하자면 막상막하에 강자끼리 손잡은 셈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고등학교 때 정보경진대회에 참가해 수상한 기념사진도 누군가 파헤쳐냈다. 사진이 흐려도 두 사람의 신선 같은 얼굴은 가릴 수 없었다. 댓글창은 몇백 층이나 쌓였고 다들 설렌다고 외쳤다. 나는 화가 나서 모든 층의 비추천을 눌렀다. 끝내 지즈페이에게 고백 게시판에 실명으로 투고해서 자기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명하라고 강요했다. 최강 조합 CP는 그때부터 아쉬운 CP가 되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지즈페이의 입맞춤은 한참 동안 다시 내려오지 않았다.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너 예전엔 예자 얘기 나오는 걸 제일 꺼리지 않았어? 오늘은 왜 이래? 사실 별거 아니다. 그저 정말 신경 쓰이지 않게 됐을 뿐이다. 나와 지즈페이는 소꿉친구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다. 수능 뒤 여름방학에 두 집안이 약속하고 온천에 갔다. 부모님들은 방 안에서 마작을 하고 우리 둘은 개인탕에서 물장난을 쳤다. 놀다가 그는 갑자기 다가와 내게 입을 맞췄다. 그때는 내가 지즈페이를 짝사랑한 지 3년째였고 우리의 우정은 성공적으로 변질되었다. 사고를 치고 난 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내 입술에서 떨어졌다. 우리 둘이 안정되면 그때 부모님께 말하자. 안 그러면 나중에 내가 날 원하지 않게 되면 두 집안이 지내기 얼마나 어색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집안 사람들에게 숨기고 연애를 시작했다. 지즈페이의 성적은 늘 학년 1등이었고 칭다에 갔다. 나는 성적이 평범해서 겨우 1차 대학에 닿았고 링청에 남아 대학을 다닐 수밖에 없었다. 장거리 연애 3년째의 발렌타인데이, 나는 몰래 증시행표를 샀다. 직접 만든 초콜릿을 들고 지즈페이에게 깜짝 놀랄 선물을 해줄 생각이었다. 그때가 내가 처음으로 예자를 본 날이었다. 실험실 밖에서 그녀는 높은 데서 내려다보듯 나를 막아섰다 하고 내 마음은 내가 대신 전해줄게. 물건은 그냥 가져가. 지페이는 단 걸 안 좋아해. 다행히 그때 지즈페이가 나를 봤다. 내가 왜 왔어? 여자친구.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장난스럽게 웃었다. 아이고, 내 탓이네. 못 알아봤어. 이 예자는 유난히 스스럼 없었고 나를 친구 추가하면서 하소연했다. 이런 날만 되면 지페이한테 뭐 주러 오는 여자들이 엄청 많아. 진작 알았으면 그를 도와 들러붙는 여자들 막는 게 이렇게 귀찮을 줄 난 절대 안 받았지? 아, 맞다. 너 우리 학교 학생 같진 않은데 옆 징다거야. 나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학교 이름을 말한 뒤 그녀 눈에 스쳐 지나간 경멸을 정확히 포착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까지도 나는 내내 지즈페이에게 좋은 얼굴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지즈페이에게서 예자라는 사람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가 고등학교 때 증시에 가서 정보경시대회에 참가하며 알게 된 친구였다. 이 3년 동안 지즈페이는 더욱 예자에 대한 감탄을 아끼지 않았고 늘 입에 올렸다. 왜 나한테 예자가 여자라고 말 안 했어?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너도 한 번도 나한테 물어본 적 없잖아. 지즈페이는 익숙하게 내 식판에 생선살을 집어가시를 발라주며 물었다. 왜? 벌써 질투하는 거야? 나는 바로 말했다. 난 예자가 싫어. 걔가 나를 불쾌하게 했어? 걔는 원래 그래. 좀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오래 지내보면 사실 별 아기는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 말을 할 때
지즈페이의 눈매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때부터 예자의 이름은 그날 끝내 골라내지 못한 생선가시가 되었다. 내 목구멍에 걸렸다. 삼킬 수도 없고 파낼 수도 없었다. 나는 자주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꿈에서 지즈페이는 다정하게 예자를 끌어안고 싫다는 듯한 말투로 내게 말했다. 수이, 너 이제 더는 나를 찾으러 오지 마. 나는 점점 더 얻었다. 잃을까 두려워했다. 졸업하던 해, 닝청을 떠나 증시에 가서 일자리를 찾기로 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여러 회사를 면접 보고 최종 면접 절차까지 마쳐도 그 뒤로 소식이 없었다. 좌절감은 겹겹의 파도처럼 나를 덮쳐 나는 그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지즈페이는 나를 데리고 여행 가서 기분 전환을 하자고 했다. 며칠 전 나는 무심코 그의 휴대폰에서 호주 관광 관련 추천을 본 기억이 났다. 순간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나는 진지하게 공약도 만들고 야간 아르바이트도 하나 구해 돈을 모았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는 누군가에게 미행당하는 것 같았다. 퇴근할 때 편의점 문 앞을 서성이던 노숙자가 떠올랐다. 나는 걸음을 재촉하면서 지즈페이에게 전화를 걸어 겁을 달랬다. 세 번째에야 연결됐다. 내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없어. 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내가 입을 열리기도 전에 떨리는 울먹임에 답해준 것은 다급한 통화 종료음 뿐이었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나는 놀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갑자기 예자가 방금 올린 위챗 모멘트를 보게 됐다. 어느 분이 휴대폰 배터리까지 다 쓰며 사진 찍어준 사진작가님께 감사 사진 속에서 여자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넘쳤다. 배경은 호그와트 마법학교를 닮은 강이동이었고 자카란다가 거리에 가득 떨어져 있었다. 아래 위치 표시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대학교의 깊은 밤이 되어서야 지즈페이가 내게 다시 전화했다. 내가 한마디 물으면 그는 한마디 답했다. 맞아. 지금 나는 시드니대에 있어. 이번 주말이면 돌아가. 여행 왔을 리가 있겠어. 우리 연구실이 여기랑 협력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서 며칠 와서 교류 학습하는 거야?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 나랑 예자 말고도 얘 교수랑 선배들 두 분도 있어. 나는 갑자기 조금 피곤하다고 느꼈다. 마치 온 사람이 다 비워진 듯. 단번에 모든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을 잃었다. 그렇다면 왜 나한테 숨긴 거야? 내가 쓸데없이 생각할까 봐 그랬지. 오랫동안 침묵한 끝에 나는 그가 한숨 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너 예전에는 이렇게 질투가 심하지 않았잖아. 이건 내가 지즈페이와 처음으로 틀어진 게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은 7,412km 거리와 2시간의 시차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끝내 누구도 먼저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연애는 뜻대로 안 됐지만 일은 순조로웠다. 그날 눈을 뜨자 나는 뜻밖에도 그토록 바라던 오퍼를 받았다. 무슨 냉전이니 아니니 하는 건 전부 머릿속에서 밀려났다. 수화기 너머로 지즈페이의 목소리엔 웃음이 묻어 있었다. 화 풀렸네. 이제 나한테 연락할 줄도 알고? 나 이미 비행기 탔어. 너한테 시드니대 특색 기념품도 사왔어. 이 자카란다 스노볼은 정말 사기 힘들었어. 몇 시간이나 줄 서서 겨우 샀거든. 나는 단번에 달래졌다. 공항에 가서 지즈페이를 마중했다. 직접 만나 오퍼를 받았다는 좋은 소식을 말해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예자가 캐리어 위에 앉아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애교 부리는 게 보였다. 즈페이, 우리 아빠 말로는 내 대학원 교환 신청은 이미 다 썼다며? 나 좀 참고하게 보여줘. 제발. 아파트까지 오는 내내 침묵이었다. 나는 넋이 나가 있었다. 무릎이 신발장에 부딪혀 아파서 눈물이 바로 솟았다. 결국 참지 못하고 지즈페이에게 물었다. 너 시드니대 교환 가려는 거야? 확실한 일도 아니야. 설령 진짜 신청이 통과돼도 다음 학기나 돼야가. 그는 쪼그려 앉아 내 무릎을 문질러주며 부드럽게 달랬다. 어쨌든 겨우 1년이잖아. 내가 외국에 남아서 안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4년 장거리도 다 버텼잖아. 4년 장거리. 지즈페이는 참 가볍게 말했다. 불룩한 표 지갑 안에는 이 몇 년 동안 내가 닝청과 증시를 오가며 쓴 차표가 가득 들어 있었다. 그는 먼저 학교로 나를 찾아온 횟수조차 손에 꼽을 정도였다. 내가 필사적으로 증시의 일자리를 따내려 하며 그와 더 가까워지려고 할 때 그는 IELTS를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우리의 작은 집에 가구를 들이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때 그는 호주의 현지 물가를 알아보고 있었다. 나는 지즈페이를 보며 웃는 듯 울며 말했다.
너 예자랑 같이 유학 갈 준비까지 해놓고 무슨 근거로 내가 널 기다릴 거라고 생각해.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일수이. 둘 다 여자잖아. 나는 내가 왜 늘 예자한테 그렇게 큰 적의를 품는지 모르겠어. 이번 해외 교환 기회는 드물고 우리 둘 다 원래 앞날을 더 중시하는 사람인데 내가 대체 뭘 멋대로 상상하는지도 모르겠어. 고등학교 때는 내가 남 대신 나한테 러브레터까지 전해줬으면서 왜 지금은 이렇게 예민하고 의심 많고 막무가내가 됐어? 감정이 순식간에 불붙었다. 나는 히스테릭하게 그에게 소리쳤다. 친구랑 여자친구가 같을 수 있어. 지즈페이는 한참이나 차분하게 나를 살폈다. 요즘 계속 생각해봤는데 우리 친구로 지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조금씩 차가워졌다. 요즘 신청 자료랑 연구과제 준비만으로도 이미 너무 피곤해. 이런 일로 너랑 다투고 싶지 않아. 우리 일단 떨어져서 각자 좀 냉정해질 시간을 갖자. 그렇게 나는 지즈페이에게 칼 같은 이별을 당했다. 헤어진 첫 달 매일 눈을 뜨면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다. 생리적인 가슴 답답함과 심장 통증 때문에 밥도 넘기지 못했다. 공기에는 치사량의 양파라도 탄 것처럼 늘 코끝이 시큰해 울고 싶었다. 나는 위챗 모멘트를 열 엄두도 내지 못했다. 사교도 피했다. 지즈페이의 소식을 알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끊었다. 그러다 어느 날 밤늦게 야근하고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엄마가 전화를 걸어 물었다. 딸아, 너한테 붙인 향산 홍감귤 받았어. 발치의 높이만 반 미터는 되는 종이 상자를 보며 나는 좀 머리가 아팠다. 엄마, 너무 많아. 다 못 먹어. 다음엔 보내지 마. 다 못 먹으면 지즈페이한테 좀 나눠줘. 너 그들 학교랑 꽤 가깝게 살잖아. 지즈페이 얘기가 나오자 우리 엄마는 단번에 수다 보따리를 푼 것 같았다. 내 페이 이모한테 들으니 지즈페이 여자친구 생겼다며. 이 일 너 알아? 듣자 하니 그 아가씨가 정말 예쁘대. 키 크고 마르고 발랄하고 말도 잘하고. 너도 일만 하지 말고 언제쯤 남자친구 하나 데리고 집에 올래? 전화를 어떻게 끊었는지 잊었다. 새벽 1시 나는 미친 사람처럼 귤 한 봉지를 들고 앞뒤 안 가리고 지즈페이를 찾아갔다. 한 달 못 봤는데 그는 새로 머리를 했고 여전히 번듯하고 잘생긴 모습이었다. 우리 엄마 헛소리 듣지 마. 전에 예자가 마침 친구랑 닌청 여행 가려 해서 내가 반나절 가이드만 해준 거야. 지즈페이는 이 오해가 내 귀에 들어올 걸 이미 예상한 듯 했다. 그리고 내가 침착하지 못하고 그를 찾아와 재결합을 구할 것도 예상했다. 그가 아웃도어 재킷을 벗어 내게 걸쳐줄 때 나는 그의 허리를 껴안고 그의 품에서 부드럽게 말했다. 내 말이 맞아. 1년뿐이야. 막 아파트에 들어오자 지즈페이는 나를 벽으로 밀고 조급하게 키스했다. 후반밤 침대 머리맡 서랍에 남아있던 콘돔 반 상자도 그가 다 써버렸다. 지즈페이가 잠든 뒤 나는 그를 보며 눈빛이 넋을 잃은 사랑에서 점점 차분해졌다. 장거리 연애를 한 이 몇 년, 크고 작은 다툼은 늘 피할 수 없었다. 지즈페이는 내가 먼저 숙이는데 익숙해진 듯 했다. 하지만 이번에 나는 우리 위태로운 감정을 만회하려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그를 완전히 떠나기 전에 둔감하였다. 나는 조심조심 침대에서 일어났다. 내 메일함에 오래 누워있던 그 메일에 답했다. 관리직 육성 사원 수의님, 브라질 상파울루 지사로 1년 순환근무를 가는 것을 수락하시겠습니까? 지즈페이 집에서 밥을 먹고 돌아와 나는 놀랍게도 내 비자가 이미 승인을 통과한 걸 발견했다. 이 반년, 나는 부서 신입으로서 괜찮은 실적을 받았다. 마침 회사의 해외 업무가 빠르게 확장되는 때였다. 상사는 나를 매우 좋게 봤다. 내게 브라질 지사로 1년 순환근무를 가라고 강력히 권했다. 그러면 돌아와서는 규정을 깨고 승진시켜줄 수 있다고 했다. 부모님은 내 결정을 무조건 지지했지만 이해는 못했다. 좋은 소식이잖아. 왜 지즈페이랑 그 집 사람들한테 비밀로 해? 나는 웃었다. 좋은 소식이니까 더더욱 직접 지즈페이한테 말해야지. 연휴가 끝나고 증시로 돌아왔다. 지즈페이는 시드니대 대학원 등록과 수강 신청으로 바빠 아파트로 나를 찾으러 올 시간이 없었다. 우리는 원래 발렌타인데이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전화에서 그는 말하려다 멈췄다. 미안. 오늘 갑자기 좀 일이 생겨서. 나는 어깨를 바꿔 휴대전화를 끼우고 옷장 안마지막 옷가지들을 종이상자에 넣었다. 야,
그럼 가서 바빠 말을 마쳤지만 그는 한참이 지나도 전화를 끊지 않았다. 너는 내가 무슨 일 있는지 묻지도 않네? 이상했다. 나는 더 이상 끝까지 캐묻지 않았다. 지즈페이는 어째서 아직도 익숙해지지 못한 걸까? 이때 수화기 너머로 멀리서 예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즈페이, 수희야. 오늘 연구실 라인 송별 모임도 외부인은 없으니까 그녀도 와서 놀라고 해. 지즈페이는 그녀에게 말했다. 수희는 이런 모임 참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녀는 시원하게 웃었다. 아이고, 설마 그녀가 이 정도 체면도 너한테 안 세워주겠어. 나도 웃었다. 그럴 리가. 나 갈게. 나는 당연히 가야 했다. 어쨌든 지즈페이의 짐이 아직 한가득 내 아파트에 남아있었다. 이제 그도 돌아와 치우게 해야 했다. 주 모임은 예자 집에서 열렸다. 내가 도착했을 때 지즈페이는 주방에서 한창 바빴다. 익숙한 칼의 냄새를 맡고 나는 그 순간 잠깐 마음이 약해졌다. 우리 연애 1주년 때 지즈페이는 일부러 나를 위해 이 칼의 요리를 배웠다. 그때 요리를 못하던 그는 주방에서 허둥지둥했고 서툴러서 귀여웠다. 하지만 마지막에 내가 맛있게 먹는 걸 보고 눈이 반짝였다. 그는 내 입가에 파슬리 조각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했다. 우리 이이가 이렇게 좋아하니 나는 꼭 80살까지 해줘야지. 나는 눈을 감았다 떴고 그 순간을 넘겼다. 지즈페이, 내 짐은 뭐라고? 그는 불을 끄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이 밸런타인데이인데 너랑 같이 못 보내서 미안한 건 알아. 하지만 이번에 나는 1년 동안 해외에 나가야 하고 다시 돌아오면 연구실의 몇몇 선배들은 이미 졸업했을 거야. 언제 다시 모일 수 있을지도 모르니 너도 좀 이해해줘. 내가 다시 입을 열려 하자. 그는 바로 내 말을 끊었다. 됐어 이 분위기 망치지 마. 내가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안 되겠어? 그때 누군가 예자의 서재에서 나왔다. 와, 자자. 내 장위에 있는 그 스노볼 진짜 예쁘다. 어디서 샀어? 예자는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지즈페이한테 물어봐. 이 지즈페이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한 번 봤다. 내가 시드니대에서 수희 기념품을 사줄 때 그녀 것까지 같이 사다 준 거야. 내가 아무 반응도 없자 그는 나를 한쪽으로 끌고 가 낮은 목소리로 달랬다. 날 믿어. 정말 그냥 사는 김에 산 것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알겠어. 그리고 막 중개인이 내게 보낸 메시지에 계속 답장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미간을 찌푸렸다. 너 질투 안 해? 내 휴대폰이 울렸다. 중개인이 걸어온 전화였다.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 좋은 소식이었다. 중개인이 막내 아파트를 전대매물로 올렸는데 벌써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급히 돌아가야 했다. 주방을 지나가는데 지즈페이는 막 완성한 칼의 요리를 예자에게 내주며 맛보게 하고 있었다. 내 발걸음이 잠깐 멈췄다. 이 마음도 잠깐만 아팠다.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을 때 지즈페이가 미간을 찌푸린 채 내 앞으로 왔다. 왜 가는 거야? 또 무슨 심수를 부리는 거야? 예자는 진심 어린 얼굴로 내게 설명했다. 수희, 절대 오해하지 마. 방금은 내 손에 기름이 묻어서 그래서 지즈페이가 먹여준 거야. 다 내가 너무 먹고 싶어 해서 그래요. 내 말투에는 아무 파문도 없었다. 누가 내가 아파트로 돌아가 집 보러 오길 기다리고 있어서 먼저 가야 해. 지즈페이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왜 집을 봐? 너 이제 안 사는 거야? 어디로 이사 가려고? 아니, 수희.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지즈페이는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방금은 내가 널 오해했어. 갑자기 너한테 큰 소리 친 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내가 날 오해하진 않았으면 해. 내가 주방에서 앞뒤로 바빴던 것도 그냥 다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서였을 뿐이야. 화내지 마. 알았지? 나도 너 때문에 모임에서 일찍 나오고 너랑 밸런타인데이 보내겠다고 약속했잖아. 우리 돌아가서 집 보러 온 사람들 돌려보내고 중개인한테 전대 안 한다고 하자. 착하지?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정색하며 말했다. 지즈페이, 내가 너랑 농담하는 것처럼 보여? 내가 굳이 나랑 같이 돌아가겠다면 마침 잘 됐네. 내 짐도 다 치워. 내가 달래도 윽박질러도 안 먹히는 걸 보자. 그는 좀 짜증이 났다. 수희. 이번엔 내가 너무 심하게 구는 거 아니야? 우린 남녀친구잖아. 너는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멋대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거야. 나는 우습다고 느꼈다. 지즈페이,
내가 유학 가기로 결정했을 때는 내 의견을 묻기는커녕 아예 나한테 말할 생각도 없었잖아. 그런데 왜 이때 와서 도리어 따지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같아? 그는 목소리를 높였고 가슴에 오르내림이 뚜렷했다. 그때 나는 그냥 절차를 밟고 있었을 뿐이고 꼭 신청에 성공할지 정해진 것도 아니었어. 나도 다 널 위해서였잖아. 내가 쓸데없이 생각 많아지지 않게 하려고. 욱하는 화가 억누르기 어렵게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내 행동에 핑계대지 마. 너는 해마다 1등 장학금을 받았는데 신청이 성공할지 아닐지 내가 속으로 몰랐겠어? 애초에 내 미래에 나를 넣어둔 적이 없다면 내 미래에도 너는 필요 없어. 지즈페이는 멍해졌고 말투도 확실히 몇 분 약해졌다. 그게 무슨 뜻이야? 하지만 곧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는 우리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산 커플 목도리, 디즈니에 가서 찍어 현상하고 다시 액자에 넣은 사진, 크고 작은 열몇 가지, 우리 둘의 거의 1년간의 좋은 추억을 담은 물건들, 그 자카란다 스노볼도 포함해서 전부 내가 티테이블 위에 남겨둔 것을 보았다. 그는 멍해져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이것들 다 필요 없다고? 응, 필요 없어. 도대체 어디로 이사 가려는 거야? 일이 바뀌어서 브라질 상파울루로 가 오네 말을 듣고 지즈페이는 비웃듯 웃었다. 일수이. 일부러 나 약 올리는 거야? 내가 교환학생 가는 일은 우리 벌써 합의한 거 아니었어? 왜, 이렇게 한바탕 하면 내가 안 갈 거라고 생각했어. 그날 그 후 나는 지즈페이의 짐을 전부 종이 상자에 담아 문 밖으로 내던졌다. 연락을 끊은 사흘 동안 지즈페이는 당연히 몰랐을 것이다. 그가 호주로 떠나는 같은 날, 나도 브라질로 갈 예정이었다. 징시에서 상파울루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항로 중 하나로 거의 30시간의 우회 비행이 필요했다. 내 마음에는 미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은 홀가분함이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지즈페이에게 정식으로 이별을 말해야 했다. 누가 알았겠는가. 남태평양의 태풍이 경로를 벗어나 곧장 호주를 덮칠 줄을. 이 지즈페이의 항공편은 지연되었다. 그가 내게 전화했을 때 나는 막 공항보안 검색을 지나왔다. 이건 하늘이 나한테 만회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아. 우리 한번 만나자. 우리 둘 사이에 남은 갈등을 외국까지 가져가고 싶지 않아. 수화기 속 배경음악에 점점 강한 박자가 섞였다. 나는 주위를 훑어보다가 멀지 않은 양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젊은 남녀를 포착했다. 이 식당은 지금 행사를 하고 있었다. 벽에는 이 집이 주력으로 미는 커플 세트가 붙어 있었다.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지즈페이도 역시 나를 보았다. 그가 입을 열기 전에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 사이엔 만회할 것도 없는 것 같아. 너희 둘 커플 식사 방해는 안 할게. 헤어지자.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다. 지즈페이가 쫓아나왔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예자가 그 사은품 인형을 원해서 내가 같이 먹어준 거야. 그는 마침내 내 옆에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어디 가려는 거야? 말을 마치고서야. 그는 우리가 지금 국제선 대합실에 있다는 걸 떠올렸다. 정말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려는 거야? 일이 너한테 그렇게까지 중요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즈페이. 사실 내가 한 말 중에 꽤 맞는 말이 있어. 앞날이 우선이야. 탑승 안내음이 울렸을 때 그는 내 여행 가방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눈가가 약간 붉어져 원망스럽게 말했다. 일수이. 내가 정말 헤어지겠다면 나는 예자랑 사귈 거야. 너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반년 전 내가 나를 찾아와 재결합하던 그날 사실 예자가 나한테 고백했어. 나도 꼭 너여야만 하는 건 아니야. 나는 웃었다. 좋아. 그럼 너는 그녀랑 함께해. 그는 나를 노려보며 눈빛이 조금씩 차가워졌다. 이건 내가 말한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상파울루에 도착한 둘째 주. 페이 이모가 일부러 국제전화를 걸어왔다. 이모가 정말 너한테 잘 고맙다고 해야겠구나. 즈페이 말로는 내가 중간에서 이어주지 않았으면 그와 자자도 함께하지 못했을 거래. 그녀는 또 사진 몇 장을 보내왔다. 사진 속에서 지즈페이와 예자는 새로 알게 된 동급생들 무리와 함께 허거를 먹으며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브이를 하고 있었다. 지나간 가장 깊은 악몽이 현실이 되면 내가 큰 자극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심지어 한가하게 사진을 확대해서 그들의 허거 국물이 무슨 맛인지까지 봤다. 그제야 문득 깨달았다.
내가 지즈페이를 향한 사랑은 정말 이미 완전히 다 닳아버렸구나. 설마 3달 뒤 내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그 둘을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때 나는 후원사 대표로서 회사 연구개발팀을 따라 한 학술회의에 참가하고 있었다. 호텔 회의장 현수막의 그 긴 영어 문구를 볼수록 낯익었다. 지즈페이와 예자를 보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떠올렸다. 처음 두 사람의 학부 논문이 수록됐던 회의가 바로 이 이름이었다. 분명히 그 둘은 기조연설을 하러 온 것이었다. 멀리서 나를 보자 지즈페이는 조금 평정을 잃고 손에 들고 있던 자료를 바닥에 흩뿌렸다. 황급히 주울 때 도와주러 온 종업원에게 뜻밖에도 중국어로 말했다. 지즈페이가 등록하러 간 뒤 예자가 내 앞에 와서 완전히 더는 꾸미지 않았다. 이수이. 너 진짜 끈질기네. 재결합 부탁하겠다고 여기까지 쫓아오고 체면 좀 차릴 수 없어? 여긴 내가 와야 할 곳이 아니야. 너는 전혀 즈페이한테 어울리지 않아. 오직 나만이 그와 나란히 손잡고 설 수 있어.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예자. 아마 너는 아직 한 가지를 분명히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지즈페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건 그저 내가 그를 원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야. 이 쓰레기 줍는 걸 좋아하면 가서 주워. 마음대로 해. 말하며 가방에서 사원증을 꺼내 목에 걸었다. 내가 여기 나타나야 하는지 아닌지 너는 결정 못하는 것 같네. 나는 그녀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지즈페이와 나란히 손잡고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내가 조금 대신 정해줄게. 아무래도 우리 회사는 이번 회의의 가장 큰 후원사니까 만악의 자본주의로서 평범한 참가 학생 한 명의 입장 자격을 거두는 건 이보다 더 쉬울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이 예자가 지즈페이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보기엔 두 사람은 페이 이모가 말한 것처럼 한창 열애 중인 건 아닌 듯했다. 물론 내가 회의 중에 위챗 모멘트 하나를 올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글은 안 붙이고 사진 한 장만 일부러 사진 구석에 지즈페이의 뒷모습이 찍히게 했다. 누군들 이런 수법 못하겠어. 저쪽에서 예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럼 왜 내 메시지에 답도 안 하고 내 전화도 안 받아? 내가 안에서 뭘 하는지 누가 알아? 지즈페이의 말투도 점점 짜증스러워졌다. 나 회의 중이었잖아.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둔 게 뭐가 문제야? 예자,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질투를 하는 거야? 봐라. 얼마나 귀에 익은 말인가. 고작 몇 달 만에 예자는 내가 한때 히스테릭했던 모습이 되어버렸다. 밤에 호텔 로비 직원이 갑자기 내게 연락했다. 수희 아가씨 맞으신가요? 손님 친구분인 잘생긴 남성 한 분이 취하셨는데 아래층에서 손님이 데리러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은 분명 지즈페이다. 나는 예자의 연락처를 그에게 줬다.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그의 여자친구가 데리러 갈 거예요. 잠시 후 직원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 난처하게 말했다. 그런데 이 신사분이 여자친구 같은 건 없다고 하시네요. 어쩔 수 없었다. 낯선 곳이니까. 지즈페이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도 책임을 져야 했다. 일단 임시로 그를 방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 누가 알았겠는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지즈페이가 비틀거리며 걸어와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이수이. 내가 낮에 올린 그 위챗 모멘트는 무슨 뜻이야? 너 아직도 나를 신경 쓰는 거지. 그렇지. 나는 손을 뽑아냈다.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은 거야. 깼으면 빨리 가. 난 쉬어야 해. 그는 계속 고개를 저었다. 두 눈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중얼거렸다. 나 후회해. 예자의 목숨을 재촉하는 연속 콜 아래서 지즈페이는 짜증이 나서 휴대폰을 그냥 꺼버렸다. 그는 고개를 젖혀 소파에 기대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내가 있는 여기가 좋네. 하루 종일 드물게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이야. 나는 정말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그를 사랑할 때는 그는 내가 질투 많고 예민하고 귀찮다고 싫어했다. 내가 더는 사랑하지 않게 되자 그제야 내가 예전에 얼마나 좋았는지 떠올리는 거다. 정말 싸구려 같네. 지즈페이는 온갖 방식으로 매달리며 내 여기서 해장국을 다 마셔야만 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호텔 뒷주방에서 해장국을 가져왔을 때 그는 이미 소파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지즈페이의 잠든 얼굴은 여전히 한결같이 잘생겼다. 예전엔 그를 너무 사랑해서 정신이 팔렸고 헤어진 뒤에는 금단 반응까지 생겼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때는 내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것뿐이다. 내분비가 불균형해져
유난히 그의 몸을 탐냈을 뿐이다. 나는 예자에게 와서 사람을 데려가라고 했다. 몇 분도 안 되어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들이닥쳤다. 또 지즈페이를 깨울까봐 화난 목소리를 억누르며 내게 따졌다. 이수이, 즈페이는 왜 내 여기 있는 거야? 너희 방 안에서 뭘 한 거야? 그녀는 살금살금 거실에서 침실까지 확인하고 또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확인했다. 이 쓰레기통까지 모조리 뒤졌다. 지금 예자의 정신 상태로는 나는 오히려 두 사람이 얼마나 더 함께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1년 순환 근무가 끝났다. 나는 성공적으로 승진했고 월급도 올랐다. 설에 집에 갔더니 지즈페이는 뜻밖에도 예자를 데리고 돌아왔다. 두 집은 관례대로 함께 식사했다. 식탁에서 페이 이모는 예자라는 이 예비 며느리를 볼수록 더 만족스러워했다. 즈페이야, 너와 자자는 언제 결혼할 생각이니? 지즈페이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힐끗봤다. 엄마, 저희 아직 젊잖아요. 이 일은 급하지 않아요. 예자는 젓가락을 쥔 손이 멈칫했고 억지로 단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즈페이, 그럼 우리 먼저 약혼할 수는 있잖아.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내가 남자친구를 찾으라고 재촉하기 시작했다. 이딸, 내가 파견 갔을 때 내 이사 도와준 그 선배는 어땠니? 아직 연락하니? 그 사람도 귀국했지 않니? 내가 보기엔 너희 회사 그 샤오구도 괜찮더라. 전에 단합 행사 때 내 대신 술도 막아줬잖아. 너한테 호감 있는 거 아니니? 내 기억엔 라오양네 아들이 올해 막 졸업했는데 내가 그 총각 사진을 봤거든. 정말 잘생겼더라. 우리 아빠는 말할수록 더 신이 나서 이미 휴대폰까지 집어들었다. 라오양이 음력 초나한 날에 나한테 낚시 가자고 약속했거든. 딸, 그날 시간 있니? 내가 아들도 같이 데리고 오라고 할게. 너희 둘 먼저 만나볼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먼저 친구부터 시작할 수도 있잖니. 그때 지즈페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아저씨, 수이는 그날 일정이 있어요. 우리 아빠는 어리둥절했다. 무슨 일정? 내가 말한 적 없잖아. 나는 급히 거짓말을 했다. 일 관련 일이에요. 야근하면서 해외 동료들이랑 연결해야 해요. 엄마, 아빠, 지금은 제가 먼저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연애는 급하지 않아요. 예자가 단번에 젓가락을 내던지고 비꼬는 웃음을 지었다. 진짜 안 급한 건지 아니면 남의 남자친구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이 말이 나오자 식탁 위 모두가 멍해졌다. 지즈페이가 벌떡 일어났다. 이 예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예자는 고개를 쳐들고 그를 노려봤다. 내가 헛소리해. 그녀는 몇 번 만에 휴대폰에서 사진을 찾아냈다. 삼촌 이모들께 누가 맞는지 판단해 달라고 해. 그 수이가 정말 너한테 관심이 없다면 너희 둘이 밤늦게 한 방에 같이 있었겠어. 사진은 리우데자네이루 호텔 그날 밤 찍은 것이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자가 몸에 숨은 카메라를 지니고 다녔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부모님은 거의 식탁 위로 뛰어올라 나를 감쌀 기세였다. 사진 한 장으로 뭘 설명할 수 있니? 그러게, 둘 다 옷도 단정히 입고 있었잖아. 선 넘는 행동도 없었고. 너 어린 아가씨가 어떻게 그렇게 듣기 거북한 말로 남을 함부로 의심하니? 페이 이모도 나를 대신해 설명했다. 자자, 너 먼저 급해하지 마. 이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온 아이야. 즈페이는 그저 여동생으로만 여겨. 예전에 우리 두 집이 함께 여행 갔을 때도 둘이 한 방에서 자주 놀았잖아. 그렇지 즈페이. 지즈페이는 예자를 붙잡고 목소리는 얼음이 밴 듯했다. 여기까지 하자. 더는 억지 부리지 마. 그때 내가 이미 너한테 설명했잖아. 내가 취해서 호텔 직원에게 수이에게 연락해 데리러 오라고 했고 수이는 내 방번호를 몰라서 그래서 내가 그쪽에서 잠깐 쉬게 된 거야. 예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취했으면 여자친구인 나한테 연락하지 않고 왜 하필 그녀한테 연락했는데? 아, 맞다. 그녀는 한 글자씩 또렷이 말했다. 어쨌든 자, 친구니까 부모님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것을 보고 예자는 통쾌하게 웃으며 한층 더 심하게 말했다. 아저씨 아줌마들은 아직 모르시죠? 당신들 아들 딸은 벌써 같이 잤어요. 나도 웃었다. 내가 상기시켜주지 않았으면 나도 하마터면 잊을 뻔했네. 나도 내 남자친구와 한때 있었잖아. 그때 너희는 무슨 관계였더라? 실험실 동기였지. 예전에 나는 그 둘의 선긋기 불분명한 관계를 늘 째째하게 따졌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어떤 앱에서 크게 하소연했다. 지금은 오히려 내게 큰 도움이 됐다. 나는 다시 계정에 로그인했다. 예자가 몇 번이고 늦은 밤 지즈페이와 플러팅한 채팅 기록 스크린샷을 찾아냈다. 내가 시비를 가리자고 했으니 같이 가려보자. 도대체 누가 남의 남자친구에게 관심을 갖고 몰래 끼어든 거지? 정말 맞히기 어렵네. 지즈페이와 예자는 헤어졌다. 설 넷째 날 이른 아침. 나는 그의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다. 예전에 비밀 연애를 할 때는 우리 둘 다 오해를 피하려고 명절이면 얼굴 보는 것조차 숨겼다. 이제는 됐다. 더는 가족에게 숨길 필요도 없어졌다. 그래서 나는 하품을 하며 억지로 그의 설명을 들어야 했다. 처음에 내가 예자와 사귀겠다고 한 건 순전히 너에게 화풀이 하려던 거였어. 나중에 호주에 가서 예자가 계속 나를 챙기고 돌봐줘서 그래서 그녀가 사귀자고 했을 때 나는 거절하지 않았어. 얼마 안 가 우리 둘이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또 예 교수의 발탁의 은혜 때문에 타국에서 그녀에게 헤어지자고 하기가 불편했어. 예자가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복수해서 너까지 휘말리게 할 줄은 몰랐어. 미안해. 나는 지즈페이의 집착에 지쳤다. 그래서 아빠와 낚시를 가서 좀 조용히 피하기로 했다. 마침 양 아저씨 아들이 공치고 지나가다가 붙잡혀서 이를 거들게 됐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연이었다. 위챗을 교환하려던 참에 지즈페이가 갑자기 나타났다. 샤오양은 그를 알아보고 신나서 말했다. 지 선배 맞죠? 선배 사진은 지금도 우리 고등학교 명예 게시판에 걸려 있어요. 결국 나는 위챗을 못 추가했고 그 둘이 추가했다. 지즈페이는 먼저 나서서 우리 아빠와 낚시를 함께 했다. 앞뒤로 바삐 움직여서 우리 아빠도 민망해할 정도였다. 그뿐 아니라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는 또 우리 집 부엌에 나타났다. 익숙한 칼의 향이 퍼져나왔다. 지즈페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레를 냄비에 옮기며 말했다. 아저씨 아줌마가 외출하셨다길래 내가 와서 밥 해주려고 왔어. 그는 플레이팅도 예쁘게 했다. 밥에는 파슬리 가루를 뿌리고 삶아둔 채소도 올렸다. 식탁에 올려놓고 기대 가득한 얼굴로 내게 물었다. 어때? 맛있어. 분명 재료와 방식은 똑같은데 나는 다시는 예전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지즈페이가 재결합을 바란다는 신호는 너무 뻔했다. 장님도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지즈페이, 설마 재결합의 전제는 감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모르겠어?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괜찮아. 우리 감정은 다시 천천히 길러갈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너에게 예전 같은 설렘을 완전히 느끼지 못해. 심지어 내가 내게 했던 일만 떠올리면 생리적으로 구역질이 나.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눈가가 붉어졌다. 제발 나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일주일이면 돼. 내가 이미 예전과 다르다는 걸 너에게 증명할게. 그때까지도 내가 여전히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다시는 와서 너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지즈페이도 내가 그에게 승낙할 줄은 아마 생각 못했을 것이다. 그는 너무 기뻐서 밤새 꼬박 한 주치 계획을 빽빽하게 짰다. 하지만 마지막에야 내가 하루만 시간이 난다는 걸 알게 됐다. 그는 눈 속에 실망을 감추고 애써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럼 놀이공원에 가자. 닝청 북쪽 교외의 놀이공원은 우리 어린 시절의 즐거움이 모인 곳이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가을 소풍을 조직했던 거 기억나? 내가 연을 날렸는데 연줄이 나뭇가지에 긁혀 끊어졌잖아. 너를 달래주려고 내가 탕후루를 사서 너와 나눠 먹었어. 그런데 집에 돌아간 뒤 우리 엄마가 내가 주머니에 넣어둔 용돈 20위안을 잃어버린 걸 알았지. 내가 필사적으로 막아서 우리 엄마가 날 때리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한테 탕후루 10개를 사줘서 그제야 돈을 다 썼다고 우겼잖아. 지즈페이는 쉬지 않고 추억을 늘어놓았다. 나는 먼저 그에게 제안했다. 우리 같이 사진 한 장 찍자. 그때 너 회전 목마 아래에서 나랑 사진 찍고 싶어 했는데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계속 못 찍었잖아. 그는 황송해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찍은 사진을 보고 마구 칭찬했다. 너 사진 찍는 실력이 정말 점점 더 좋아졌네. 나는 사진을 보정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내 전남친한테 배웠어. 그가 사진을 좀 더 잘 찍거든. 지즈페이의 온몸이 그 자리에 굳었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사귀었어. 나는 눈을 깜빡이며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다 성인인데 내가 너 때문에 내 시간을 계속 멈춰 세울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나는 호주에서 한 번 연애했다. 3달. 중호주 혼혈인 후배와 비록 우리는 마지막에 신앙과 이념이 맞지 않아 헤어졌지만 어쨌든 그건 소중히 간직할 만한 아름다운 기억이었다. 지즈페이의 눈밑을 반짝이는 물기가 한 겹 스쳐갔다. 그는 이를 악물고 스스로를 최면 걸듯 말했다. 괜찮아. 그냥 이번에 우리가 좀 오래 싸운 거라고 치자. 연애 중에 가끔 한눈 파는 건 큰일 아니야. 정말이야. 우리가 한 번 재결합할 수 있었으면 두 번째도 할 수 있어. 나는 차갑게 웃었다. 지즈페이. 더는 부질없는 환상하지 마. 처음 너와 재결합했을 때 사실 나는 이미 너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 솔직히 말해서 내 겉모습이 그럭저럭 괜찮아서 그걸로 스트레스나 좀 풀었을 뿐이야. 나는 일부러 말을 아주 심하게 했다. 하지만 지즈페이는 내 손을 붙잡았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목숨줄을 붙잡듯이 내가 그렇게 말한다는 건 적어도 내가 너한테 아직 조금은 쓸모가 있다는 뜻이지. 그는 아무것도 돌볼 수 없었다. 오직 필사적으로 계속 살아남고 싶을 뿐이었다. 내가 다음 남자친구를 찾기 전까지 나는 계속 내가 원하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넌 이미 더러워졌어. 반이야. 나는 안 더러워졌어. 지즈페이는 갑자기 감정이 격해졌다. 나는 예자와 아무 일도 없었어. 냉세해. 내가 안 믿겠으면 우리 병원에 가서 RNA 시퀀싱을 해도 돼. 내가 내 균총을 보면 너 말고는 나는 다른 사람이 없었어. 말하면서 그는 내 손을 잡아 끌고 바로 택시를 잡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려 했다. 지즈페이는 정말 미쳤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너희가 관계를 했든 안 했든 중요하지 않아. 맛은 없는데 버리긴 아까운 그 카레처럼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어. 정말 가능성이 없는 거야. 나는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목맨 소리로 말했다. 나는 억울해. 분명 예전에 우리는 그렇게 친밀했는데 왜 오늘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 왜냐고. 내가 들떴으니까. 지즈페이 요나는 한마디 한마디 그의 심장에 찔러 넣었다. 너는 내가 너를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걸 믿고 점점 더 만족할 줄 모르게 됐어. 너는 완벽한 여자친구를 원했지만 나는 내 마음속 기대를 채워줄 수 없었어. 너는 신선함이 필요했고 자극이 필요했어. 그래서 스스로 이성과의 선긋기를 흐리도록 내버려 두고 몽타주식 거짓말을 꾸며 나를 예민하고 의심 많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놓고 돌아서서는 또 내가 성질이 조금만 건드려져도 폭발한다고 탓했지. 한때 너의 정신적 학대 아래에서 나는 정말로 거의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믿을 뻔했어. 하지만 완전히 내 곁을 떠난 뒤 내 인생도 내 모든 것도 다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 특히 건강한 연애를 한번 해보고 나서야 알았어. 잘못한 사람은 애초에 내가 아니었다는 걸. 지즈페이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얼굴을 감싸쥐고 통곡 소리를 어떤 짐승의 비명처럼 냈다. 미안해. 내 말이 맞아. 내가 들떴어. 내가 너를 제대로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그는 내 손을 확 끌어올려 자기 뺨을 세게 때리게 했다. 나를 때려. 그러면 우리 둘 다 좀 나아질 거야. 나는 혐오스럽다는 듯 손을 빼며 말했다. 일주일은 이미 끝났어. 그는 완전히 기가 빠졌다. 천천히 눈을 감고 마지막 선고를 기다렸다. 지즈페이. 내가 한 말은 꼭 지켜. 앞으로는 다시는 나를 붙잡고 괴롭히지 마. 며칠도 지나지 않아. 예자가 갑자기 크게 자극을 받았다. 그녀는 죽겠다고 협박하며 예 교수에게 지즈페이의 지난 학기 교환 실습지도 과목을 낙제 처리하게 했다. 지즈페이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곧바로 예자를 연구 부정행위로 신고했다. 예자가 대학원 추천 진학 자격을 얻은 논문이 그의 연구 성과와 실험 데이터를 훔쳤다고 했다. 이 일은 떠들썩하게 번져 학원까지 갔다. 학원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양쪽 모두에게 반반씩 벌을 줬다. 예 교수는 직무정지를 당했다. 예자는 석사 학위를 취소당했고 처분은 영원히 기록에 남았다. 그리고 지즈페이도 졸업이 미뤄져 학점을 보충해야 했고 원래 구해둔 일자리에도 직접 영향을 받았다. 이 일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부모님과 함께 몰디브 여행을 가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꿨다가 실수로 로컬 사진을 잘못 눌렀다. 나와 지즈페이가 놀이공원에 놀러가서 찍은 합사진이 눈앞에 툭 떠올랐다.
정말 재수 없었다. 나는 그 수십 장의 사진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삭제를 확인했다. 지즈페이가 과거에 내게 준 상처를 생각하면 그의 처지는 내가 예자의 손을 빌려 그에게 받아낸 이자였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은 기괴하고 현란했다. 나는 갑자기 전지전능한 신의 시점을 가진 것 같았다. 고등학교 시절의 지즈페이는 막 공을 마치고 곧장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는 내게 달려왔다. 그는 고개를 젖혀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고 틈틈이 이쪽을 훔쳐봤다. 소년의 마음은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었다. 맑은 물방울이 턱을 타고 흘렀고 그는 목을 대가 움직이며 내게 물었다. 우리 10년 후엔 어떤 모습이 될까? 그의 기대에 찬 눈빛 속에서 나는 불쑥 말했다. 남남처럼 될 거야.